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수업입니다. 저번에 그 강의실에서 배웠을 때 내용을 이해하거나 사회복지 상담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사회복지 정책론 32쪽입니다. 책 32쪽 그리고 그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사실 오늘 말씀드릴 그 큰 두 가지의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외국의 역사예요. 외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2쪽에 독일의 사회정책. 자, 독일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한번 통일됐다가 또 분열됐다가 통일됐다가 분열됐다가를 좀 반복했던, 그리고 독일이라는 영토에서 전쟁이 우리 세계사에 나올 만큼의 전쟁이 많이 벌어진 그런 곳입니다. 자, 독일의 사회정책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복지에 영향을 많이 줬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32쪽의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독일은 사회정책, 자, 사회정책,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한 그런 최초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영국이 그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구빈법, 엘리자베스 여왕 때 구빈법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역사적으로는 가장 오래 전에 먼저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사회정책이라는 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험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1880년대 독일에서 비스마르크라는 엄청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비스마르크의 어떤 그 영향력은 독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고 한다면 독일인 비스마르크라는 엄청난 인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이제 비스마르크에 대한 인물에 대한 그 특강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의 그 가장 강점은 언어 능력입니다. 자, 보통 대여섯 개 외국어를 이제 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글쓰기, 명확한 글쓰기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교관, 그리고 정치인, 외교관으로 출발을 해서 정치인으로 이제 약간 직업을 바꾼 다음에 흔히 말해서 비스마르크라는 엄청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비스마르크의 어떤 최대의 어떤 업적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자, 이런 인물이 살아 있었을 그 당시의 독일은 완전히 쪼개져 있었어요. 자, 넓게 보면 한 70개 정도로 지방 단위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은 한 번쯤 배경으로 나오는 캐슬, 왜 산꼭대기에 성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성주들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귀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지방색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스마르크의 가장 큰 업적은 이거를 통합시킨 거예요. 지금의 독일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완성시키는 그 노력을 한 2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걸 다 합하는데요. 자, 그리고 굉장히 운이 좋아서 옆에 국가와 전쟁을 했을 때 이겨요. 승리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하나의 독일이 됐는데, 이제 이 32쪽의 맨 아랫줄입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연금 같은 것들을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일생을 걸고 독일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냈어요. 통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노동자와 이제 경영자 간의 빈부의 격차, 그 다음에 갈등 같은 것 때문에 이게 다시 분열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자, 다친 사람, 일터에 못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아픈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책에는 이런 게 언급이 없어요. 통일을 기껏 시켜놨는데 사회가 분열되는 거를, 그리고 무질서해지는 거를 극도로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독일의 어떤 관료, 공무원의 성격들이 대체적으로 통일, 질서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자, 노동자의 불만,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굉장히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
먹고 살기에 정말 그 빠듯한 사람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제도를 정부가 하기 시작했다는 게 대표적인 이 얘기입니다. 그 33쪽부터 뭐 여러 가지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 이 분야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 빼고는 뭐 특별히 그렇게 강의할 때 그 제가 언급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33쪽에 밑에 보면 각주 3번, 작은 글씨 각주 3번에 국가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읽어 드릴게요. 국가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생활 개선을 위해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앞장서서 위에서 아래로 하는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이 그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뭐 쓰기도 하지만, 이걸 뭐 이제 다른 형태로 얘기하면 이제 그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료적 권위주의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는 다 어렵다, 자, 용어가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국가주의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국가주의, 사회라는 글자 빼고도 이해를 하셔도 크게 틀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자를 보시면 국가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이것저것에 강력하게 개선하려고 개입을 하려는 노력이 바로 국가사회주의, 자, 또는 국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30년에 걸쳐서, 특히 이때 당시에 독일은 영국과의 경쟁 관계죠. 산업혁명이요. 원래 독일이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데, 당시에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영국이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바로 앞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독일에서는 굉장히 그게 자극이 된 거예요. 다만 독일은 여러분이 한 번쯤 뭐 들어보셨겠지만 길드, 자, 조합, 자, 도제, 자, 스승과 제자, 그 다음에 한 곳에 모여서, 한 지역에 모여서, 자, 선임, 후임, 자, 뭐 고참, 뭐 부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상품을 굉장히 완벽하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뭐 몇백 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산업혁명에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의 힌트예요. 경영자, 노동자예요. 근데 노동자의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이 노동자의 불만을 해소해 주지 못하면 이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독일의 이 사회보험은 정부가 얼마 내고, 경영자가 얼마 내고, 자, 노동자가 약간 내고, 이 세 개가 합해져서 위기 상황 때 자, 돈을 쓰자. 이게 바로 독일 이제 사회보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4쪽과 35쪽에 뭐 긴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거는 35쪽에 자, 위에서 한 9번째, 8번째 줄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정책. 자, 영어로 폴리시라고 얘기하죠. 자, 정책은 사회 조건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체계적 행동이다. 정부 기관이나 민간 조직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은, 자, 독일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은 자,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체계적인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체는 국가입니다. 예. 일반 민간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어려운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의 어떤 이 사회보험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 이게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 흔히 말해서 들고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래주기용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뭐 비판이 맞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독일에서 그래도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딱 맞아 떨어져서 사회복지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6쪽입니다. 36쪽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갑자기 이제 두 번째 문단, 자, 독일 사회정책 대학교육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독일은 통일과 질서를 중시하는 철학들이 발달을 해요. 자, 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철학자 헤겔 같은 사람들은 국가, 공동체, 질서, 이런 것들을 대단히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런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좀 독특해요. 자, 어떤 거냐면은
36쪽에 이제 그 맨 아래 문단, 네 번째 문단입니다. 뭐 독일의 학계는 뭐 사회 서비스 현장 실습 같은 건 없다. 학생들도 자, 행정 관료, 공무원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그 사회복지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처럼 별도의 뭐 학과라든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공무원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의 업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무원이 자,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그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다루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분열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쪼개져서 70개 정도로 쪼개진 그걸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게 쪼개지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자, 히틀러를 중심으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독일에서 또 이게 크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난장판이 되죠. 그 나치가 생겨서 이제 몰락할 때까지 그 한 10년 이상의 세월은 거의 뭐 완전히 망가졌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죠. 독일이라는 그 영토, 국민, 주권 전부 다 망가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자, 서독과 동독이라 그러죠. 자, 자유주의의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독, 지금의 러시아, 당시 소련이 지배하고 있는 동독, 이게 뭐 베를린 장벽해서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또. 그래서 독일은 분열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국가예요. 그게 뭐 지역 간 분열이든 그 다음에 노동자와 경영자의 분열이든 분열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자, 각자의 자, 산업, 길드 조직이요. 각자의 경영 조직들은 알아서 좀 잘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 이 뭐 연방정부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이제 이 분열, 갈라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독일의 그 사회복지 정책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산업혁명, 세계 1, 2차 대전, 그 다음에 동독과 서독, 그리고 요새 이제 독일의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또 이게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독일로 이주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그 이민자 문제 때문에 또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을 그 국가 중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간단한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 36조까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